안녕하십니까. 베니아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6년 11월에 이 자리에 수강생으로 처음 왔었던 순간이 아직도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현재는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제 자신한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네, 항상 처음 1년 동안 행복재테크 강의를 거의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에버노트로 정리하고 그 내용들을 또 노트에 적고 또 그 내용들을 제가 꼭 실천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그동안 투자했던 내용을 많이 농축해 왔고요. 앞으로 제가 분양권 투자 관련해서 5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릴 텐데, 이 노하우만 잘 기억해 가셔도 충분히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강의하기 앞서서 제가 작년, 제 2018년에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저는 이제 작년에 행크스타 경연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이때 400명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 자리에 딱 서면 40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맨 앞줄에는 유명하신 강사분들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떨렸는데 저는 2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아시겠지만 흑도님께서 우승을 하시고 저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희 와이프가 왔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마음속의 1등은 저라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쉽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2달 동안 했던 노력을 와이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한마디가 저한테는 더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느꼈던 점은, 제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복귀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투자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팀원들과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분양권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자기소개 투자 내역, 그리고 2번째는 5가지 노하우, 마지막엔 앞으로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방향은 첫 번째는 좀 재밌게 하려고 하겠고요. 2번째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않고 돈 되는 얘기, 정말로 어떻게 해서 제가 수익을 냈고 지금도 앞으로도 수익을 낼 것인가. 3번째는 2번째와 연관이 된 내용인데, 이제 사례 위주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시중에 강의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선택하실 때 저는 이론 위주의 강의보다는 좀 사례 위주의 강의를 하시는 분의 강의를 선택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론과 그 경험은 그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최신의, 그리고 최근에 수익을 냈던 사례를 가지고 계신 강사분의 수업을 들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제 노하우를 200% 농축시킨 만큼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저의 느끼셨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나 좋으셨던 분들을 후기로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후기가 뭐 귀찮을 수도 있지만 또 돌이켜봤을 때 나의 하나의 또 투자 일기장이 되고, 내가 그때 당시엔 또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돌이켜보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및 투자 내역이에요. 저는 베니아라고 하고요. 제가 행크에서 글을 남겼을 때 가장 많은 분들께서 인상적으로 보신 부분이 이 아이와 책을 읽은 이 사진인데, 실제로 이건 컨셉이 아니라 정말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한창 열심히 할 때 공부를 그 사진을 와이프가 찍은 거거든요. 쿵쿵다리님 책을 읽으면서 아이와 함께 그런 사진이었고, 아이가 벌써 많이 컸습니다. 예.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저도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아이한테 좋은 순간들이 올 때마다 아이한테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덩이가 와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이 풀리고 있구나. 저도 2016년 11월에 투자를 공부를 시작해서 이렇게 후기를 남겼고, 당시에 저도 부동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부활못의 무주택자였어요. 일단 그동안 행복재테크의 강의를 모두 다 들었고요. 항상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서 한 시간 전에 와서 항상 강의 준비도 하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처음 6개월은 약 200건의 물건에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한 번에 한 5개, 6개씩 입찰을 하면서 최대한 낙찰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입찰을 했고요. 이때 임장을 하면서 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부동산 들어가거나 아니면 점유자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좀 두려웠고 떨렸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유자를 만나서 상담도 해드리고, 근데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제 부동산에 가서 내가 매각할 수 있는 시세를 정확히 알아오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되니까 이때 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맵이나 에버노트로 제가 그때그때 느낀 점들을 적으면서 내거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임장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매해서 입찰을 하실 때 그 입찰가를 쓰시잖아요. 금매가를 확실히 정해놓고 임장을 그 부동산에서 시세 조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고 처음에 중간에 포트폴리오가 한 번 변경이 됐어요. 우측에 있는 사진이 제가 받았던 부천의 한 빌라인데요. 낙찰가율이 73%, 그러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그 빌라였거든요. 좌측에 있는 거는 용산의 롯데캐슬 센터포레라는 아파트인데, 제가 특별 공급을 넣었다가 떨어졌던 그 일반 분양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 두 물건을 1년이 지난 후에 수익률을 제가 굳이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빌라는 월세 수익과 매각 차익을 합쳐서 약 3,3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는데, 분양권은 매각 차익만 약 6억 원의 차이가 있었고, 저는 이때 이렇게 상승 흐름장에서는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를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분양권도 경매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투자에 대한 선입견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난 당첨되기 어렵다. 그리고 청약은 그냥 운이다. 그리고 실물이 없기 때문에 가치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5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한 5가지 노하우인데요. 그 이전에 몇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죠. 장점으로는 좋은 동호수에 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고 또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에도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분양권은 입주권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비교적 적고요.
단점으로는 좋은 동호수는 배정이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의 장점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쁜 직장인들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평일날 내가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분양권 투자는 내가 주말에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괜찮겠다 생각이 들면 인터넷으로 평일날 뭐 10분, 15분만 투자를 하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세대가 나오면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주말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분양권 투자의 장점 2번째는 취득 후에 신경 쓸 부분이 적답니다. 경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매에 있는 뭐 명도나 그리고 일반 주택에 있는 임대차, 또 뭐 보수 및 인테리어, 또 어떨 때는 소송도 있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취득만 하면 뭐 매각 이외에는 신경 쓸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제가 받은 제가 받은 물건은 아니지만 저도 어떤 빌라를 받고 나서 봤더니 누수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 누수를 고치려고 하니까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내놨지만 또 매각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힘들게 하늘이 도우셔서 팔았는데, 이런 누수가 있으면 정말로 바쁜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이 이런 점에서는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점 3번째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입니다. 수도권 안에서 특히나 서울은 한정된 토지, 그리고 전세가율, 그리고 많은 현금이 다 신축 아파트로 많이 쏠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근거로는 서울의 총 가구 수만 379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5년에서 10년 차 된 아파트가 약 5.5%, 그리고 5년 미만의 아파트가 4%에 해당이 되는데, 연봉이 1억인 직장인만 약 72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만을 요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매 제한을 6개월, 1년, 등기 후 이렇게 전매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뭐 대출 규제를 둔다든지, 그리고 분양권은 또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양권을 사지 않는 분위기가 되면 갑자기 얼어붙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초기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단지, 뭐 2000세대, 3000세대 같은 대단지는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3번째는 양도세가 일반 주택에 비해서 단기 세율로 좀 높은 편입니다. 본격적으로 당첨을 위한 5가지 노하우인데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을 기회로 삼아라입니다. 이 5가지 사례는 제가 받았던 아파트를 사례로 다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 분양권을 6억에 취득했고, 현재 시세가 약 9억 5천, 그리고 2년 후에 저는 이제 전세를 6억에 두고 2년 후에 약 12억 정도에 매도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제가 같이 판단했던 기준은 일단은 뭐 2호선 역세권에 있었고요. 도보 역세권.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었던 구축, 한 15년 차 된 구축이 당시 5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약 6억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옵션, 에어컨 옵션도 있었고,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관악구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액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때 당시에도
2016년 여름에 청약시장이 매우 과열되면서 정부에서 11.3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매 제한을 두고 청약에 대한 조건을 1순위 조건을 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11.3 대책 후폭풍, 청약자 반토막 이렇게 하면서 심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얼어붙은 거죠. 그러면서 저는 가점이 매우 낮았는데 이때야말로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중복 청약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여러 아파트가 동시에 분양을 했거든요. 이곳 중에서 한 군데의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저는 어떤 곳을 청약을 넣을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당첨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는 조금 인지도는 떨어지는 봉천동, 관악구를 선택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은 특별공급 경쟁률과 1순위 경쟁률은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순위 청약을 넣을 때 특별공급 경쟁률을 보고 내가 어느 타입에 넣을지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84D 타입에 넣었고요. 여기서 가장 낮은 4대1로 당첨이 됐습니다. 저는 예비 2번을 받았는데 이때 예비 번호가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비 번호가 되면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1단지와 2단지의 이 봉천동은 경사가 매우 심해서 1단지는 경사가 낮은데 2단지는 경사가 매우 높아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예비 2번으로 그래도 역에서 가까운 106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그 부동산 심리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어서 이렇게 수의 계약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과는 그래도 많이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아마 이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취득을 하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6년 12월 당시에 일했던 사진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현재는 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6월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전세로 잔금을 치르게 되면 내가 높은 금액으로 맞춰야 내 돈이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전세를 빨리 맞추거나 또는 내가 연체 이자를 좀 내더라도 좀 늦게 그 전세를 늦게 맞추거나 하면 그래도 비교적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를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세를 맞추면 2년 후에 또 그 시기가 똑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벗어나서 아주 빨리 맞추거나 좀 아주 늦게 맞추거나 하는 게 자기 투자금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KB 시세 기준으로 약 60%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월세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를 통해서 첫 번째 노하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정부 정책을 기회로 삼아라입니다. 최근에도 정부 정책이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좀 얼어붙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도 해당 무주택자나 1주택자한테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서울 안에서의 신축 아파트는 그 자체로만 해도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는 중도금 대출 그리고 이제 제한적으로 나오고 또 등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위한 두 번째 노하우는 초기 분양단지를 노려라입니다. 7호선 역세권에 있는 부평 아이파크인데요. 이 아파트는 지금 프리미엄이 약 8천만 원 정도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같이 판단했던 기준은
그 바로 인근에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부평 상곡 푸르지오가 당시에 실거래가가 4억 7천이었고요. 부평 아이파크는 분양가가 4억 3,700인데 7호선 초역세권이었고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확장비 무료 그리고 7호선 개통이라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같이 판단했던 두 번째 기준은 이 아파트는 이 상곡 재개발 구역 내에서 첫 번째로 분양하는 단지였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분양하는 단지는 그 시행사들이 그 분양가를 공격적으로 잡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완판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저는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상곡 2-2 구역 쌍용 더 플래티넘이 분양을 했는데 뭐 입지나 분양 그 시공사 브랜드가 조금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더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하는 단지를 노리는 게 좋겠고요. 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점은 이 퍼스트라는 단어가 붙은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프리미엄 향승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 평촌 어바인 퍼스트, 뭐 성도 더샵 퍼스트파크 뭐 이렇게 퍼스트라는 단지가 붙으면 말 그대로 뭐 최초, 최고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이 이런 단어가 붙으면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당시에 송도에 SK뷰 센트럴이 분양을 했고 이때 당첨일이 동일했거든요. 이때 이 아파트는 당첨만 돼도 프리미엄이 5천에서 1억 바로 형성되는 단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SK뷰 센트럴에만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로 당첨 SK뷰 센트럴은 1순위에만 통장이 약 11,000개, 기타 지역 9,000개 해서 거의 200~300대1로 마감이 됐죠. 반면에 제가 넣었던 부평 아이파크는 어땠을까요? 84A는 11대1이었고요. 제가 넣었던 84B는 1.03대1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거의 당첨이었고요. 예비자 당첨까지 포함해서 저는 다행히도 좀 높은 층에 돼서 로얄동 로얄층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노하우의 결론은 개발구역 내에서의 초기 분양 단지라면 당첨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좋다입니다. 두 번째로 본인 세대의 가점이 높지 않다면 추첨제로 접근할 수 있고요. 추첨제로 접근할 때는 꼭 내가 좋은 84A나 59A만을 노릴 것이 아니라 뭐 B급 단지나 B급 평면을 노리는 것도 전략이겠고요. 세 번째로는 비조정 지역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는 건데요.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시선이 비조정 지역으로 많이 쏠리고 있죠. 왜냐하면은 중도금 대출이 60% 정상적으로 나오고 전매 기한이 6개월 내지 1년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권 투자를 위한 세 번째 노하우는 특별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입니다. 제가 받았던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이고요. 본인 세대에 무주택, 본인 세대나 아니면 아는 뭐 가족들의 세대가 무주택이고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특별 공급을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 분양에서는 신혼부부나 뭐 다자녀를 하면 자녀가 3명 이상, 그리고 노부모 부양, 그리고 기관 추천에는 군인, 뭐 장애 등급, 중소기업, 그리고 6.25나 베트남 참전용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분양에는 이렇게 생애 최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이고 그 세대 원 중에 누군가가 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면 그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고요. 특별공급이 좋은 이유는 당초에 33%에 해당이 됐는데 이 비율이 43%까지 늘어났어요. 거의 한 절반가량이 특별공급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또한 예전에는 특별공급에서 자녀 세대 물량이 일반 공급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 특별공급에서 남은 물량도 특별공급 안에서 소진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예. 반면에 또 이런 단점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특별공급이 현장 접수였어요. 예, 현장 접수라 하면 서류를 다 챙겨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접수를 해서 추첨해서 그날 당첨자를 알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인터넷 접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일단 넣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부적격자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이 말은 내가 부적격이 나오면서 자녀 세대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당첨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특별공급을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받았고요. 이 루원 SK뷰는 제가 같이 판단했던 기준은 중도금 무이자에 그리고 7호선 그리고 2호선이 개통하는 더블 역세권이었고요. 인근에서 개발하는 분양하는 첫 번째 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었던 루원시티 프라디움이 시세가 4억 8천이었는데 당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 3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모델하우스 대기줄인데요. 모델하우스의 대기줄은 그 흥행의 척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떴다방, 그리고 모델하우스 대기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많이 얘기할수록 그 아파트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우산을 쓰고 많이 참석을 했죠. 제가 이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저희 와이프가 중소기업에 다닌 지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이 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전형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장애 등급이나 군인이나 다 해당 지자체가 있어요. 그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아니면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포인트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의 예를 들면 일단 와이프가 중소기업 다닌 지 5년이 돼서 저는 인천지방 중소기업청을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원시티 SK뷰 장기 근속자 특별공급 안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기관 추천은 그 등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 기관에 그 등기 보내는 접수일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요. 한 3일에서 5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출근해서 떴나 확인해 보고 떴으면 바로 그 등기를 보내서 접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해당이 된다면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공고문을 클릭해 보면 자세하게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보시는 것처럼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타입별로 분양 물량을 나눠 놓는데요. 많은 분들이 특별공급은 소중하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걸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끼다가 결국엔 그걸 못 쓰고 사라져 가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간 2년 동안 계속 저도 한 10번 가까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당첨에 목표를 두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84D 타입을 넣었어요. 84D 타입을 넣었고, 특별공급은 내가 미리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미리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확정 대상자라고 뜨죠.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당첨되셨으니까 그 아파트 투유에 청약일날 꼭 그 청약 넣으세요라고 합니다. 이때 결과를 열어보면 특공 결과예요. 특공 결과만 보면 이때 이 아파트의 단지
이 아파트 단지는 84C가 가장 서비스 면적도 넓고 타입도 좋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84C가 제일 인기가 많았고 84A, 75 이런 순서대로 갔거든요. 실제로 경쟁률을 보면 7대1, 4.8대1, 6.9대1 조금 75가 더 높았구나. 그래서 84D가 가장 인기가 없었는데 미달이 났죠. 미달이 났지만 그래도 저는 당첨된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일반 공급 결과인데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C, 84A, 75 이 순서대로 갈지 아니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지 한번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84C는 40대1, 75, 33대1, 84A 30대1, 그리고 84D는 가장 경쟁률이 낮은 4대1로 마감이 됐죠. 그 통장 개수가 중요한데요. 통장 개수만 해도 지금 거의 2, 3만 개가량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아파트에 들어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고요. 특별공급은 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뭐 무주택을 소명하거나 아니면 소득 기준에 벗어나면 그걸 소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가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좌측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부적격을 그때그때 소명을 했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입주자 예비 협의회 분들이 동의서를 받는 사진이에요. 그 분양 단지가 완판이 되면 이제 입주자 예비 협의회가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 비율 50% 이상 동의서가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혹이 없으면 이를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의 품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첫 번째는 특별공급으로 당첨 확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답니다. 단 특별공급은 내 기대 수준의 60%만 달해도 저는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특별공급을 쓰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무주택이 돼야지 특별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기존의 주택을 어느 정도 손절을 하고 이 아파트를 도전한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익을 내는 것보다 손해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빨리 과감하게 손해보고 털어버릴 수 있는 부분은 털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동호수보다 중요한 건 입지인데요. 저도 이제 보통 이제 동호수가 그날 밤 12시 자정에 이제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낮은 층이 당첨이 됐어요. 굉장히 아쉬웠지만 아파트는 그래도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간혹 1층, 2층, 3층 걸려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포기하시면 거의 항상 후회하시더라고요. 근데 1, 2, 3, 4층은 금액이 많이 싸잖아요. 한 1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저는 아파트는 동호수보다는 입지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내가 청약에 당첨됐는데 안 좋은 동호수가 되더라도 잘 입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늦게 제출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인데요. 흔히 말해 자녀 세대 모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당 계약을 하고 예비자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계약분이 나왔을 때 뭐 부적격이나 또 미계약분이 나왔을 때 이를 뽑을 때 자녀 세대 모집이라고 해요. 자녀 세대 모집의 장점은 통장이나 거주 요건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때 지금 이 창문 밖에도 사람이 있고 여기 창문 안에도 사람이 있고 굉장히 이제 전쟁 같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 세대 모집은 정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공고가 뜨고 난 다음날, 다다음날 모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흔히들 이제 부동산 카톡방들 많이 가입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맨날 300개씩 쌓이고 다 못 읽어보시고 그냥 넘겨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떴을 때 그걸 알려주는 키워드 알림이라는 기능이 카톡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네, 금방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게 돌아가서 하려고 하면 또 까먹거든요. 그리고 그 알림 버튼을 누르면 키워드 알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알림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줍줍이라 하면 자녀 세대를 줄여서 하는 말이고요. 자녀 세대, 뭐 선착순, 그리고 보류지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금 남은 걸 분양할 때 보류지라고 하죠. 그리고 뭐 제 이름 이렇게 해서 카톡 전용 알림음을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무음 카톡방이어도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나한테 알림음을 해주는 거예요. 진동이 오거나 카톡음이 오거나. 그래서 저는 이를 통해서 제가 당첨받았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김포 고촌에 있는 캐슬앤 파밀리에라는 곳입니다. 제가 가치 판단을 했었던 기준은 일단 중도금 무이자에,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하는 그 고촌역 인근에 있었고, 마곡까지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마곡 엠벨리 14단지가 실거래가가 11억인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4억 2천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쟁력 있는 단지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이렇게 자녀 세대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 알림이 왔고, 저는 지인과 함께 낚시 의자와 그리고 이제 먹을 것들, 그래서 이제 화이팅을 하는 기운으로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토요일 날 자녀 세대 모집을 많이 하는데, 이때 내가 항상 뭐 계약금 1,000만 원, 그리고 뭐 신분증, 도장, 인감, 한 달 내 인감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당황하지 않고 그날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가족들 것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때 165세대 모집에 약 2,000명가량 접수를 했어요. 이때 들어가자마자 상황을 한번 그려봤는데, 타입이 여러 가지 있었고, 상담원들께서 남은 자녀 세대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80 타입이 50세대, 84A가 70세대, 나머지는 약 8세대가량씩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원들께서는 이제 당첨이 잘 되려면 뭐 80이나 84A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고,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빨간색이 직원이고요. 검은색이 이제 저 같은 손님입니다. 1번 동선으로 가서 이렇게 제가 책상에 서서 어디에다가 써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직원분께서 저한테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써서 내세요. 그래서 지금 내기에는 뭔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책상 2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앞에 계신 분께서 그냥 뭐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그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지인과 함께 어디 타입에 넣어야 되나 고민을 막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서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적어내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좀 허리를 숙이고 사인을 해서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84A를 넣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찰나에 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위에 최종적으로 이 손님이 종이를 접어서 내면 이 직원이 박스 안에 넣는 건데 어디 박스에 넣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가 계속 84A가 계속 위로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직원처럼 이렇게 팔짱도 끼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모임이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거든요.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지인과 함께 전수조사를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뭐 일이 이렇게 자녀 호수가 남았을 때 어디에 넣을 것 같으세요? 99B요? 네, 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분명히 또 있을 거거든요. 네. 나라면 과연 어디에 넣을까, 이 아파트를. 네. 이런 순간이 내가 고민을 한 5분 내지 10분 안에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고, 이때 저의 지인은 80을 넣었고요. 50개에 있는 80을 넣었고, 저는 84C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84C에 넣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안 넣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125 타입은 3명인데 미달이 났고요. 그리고 이때 저는 이 손바닥에 이렇게 남은 동호수를 적어가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고민을 했고, 중간에 이렇게 84C에 넣은 사람만 모아서 가는데, 아까 8세대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한 몇 명 정도 왔을까요? 11명 왔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왔지만 또 떨어지는 3명이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다행히도 좋은 로얄동 로얄호수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에 분수가 있고 10층 이상의 굉장히 좋은 동호수였고, 이 아파트가 현재는 약 4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녀 세대 모집이 항상 안 좋은 동호수만 남아있는 건 아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또 좋은 동호수가 남아있다 이고요. 네 번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늦게 제출할수록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내가 그냥 그 현장에 갔으니 그냥 종이 남들이 내는 것처럼 그냥 빨리 내고 하는 것보다 끝까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끝까지 고민해보고 찾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 세대 모집은 계약과 동시에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 같은 경우에는 공동 명의가 가능하고요. 공동 명의가 가능한 것은 좋은 점은 나중에 양도세에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보증서를 좀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간혹 직계 존비속에 한해서 명의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이 꽉 차 있을 때 뭐 가족의 명의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파트도 2,000명 정도 왔지만 저층 위주로 약 10세대가량이 또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가거나 전화해서 계약을 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의 관심과 노력과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실수요자라면 이 아파트 단지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었던 단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뭐 쉬어가는 내용인데, 미신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좋은 기운은 전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제 지인의 투자 사례, 검단 호반 베르디엄인데요. 자녀 세대 모집이었어요. 이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자녀 세대 모집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추첨서에 서명을 하고 내는 자리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경매 입찰을 하거나 어디 응모를 할 때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은 꼭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예. 그래서 남들이 귀찮아할 때 내가 조금 더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실행을 하면 또 좋은 결과가 항상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우측에 있는 사진은 파주 아이파크인데, 이때는 11시 되니까 그냥 문을 딱 잠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부르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1시 추첨이면 10시 반, 10시에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9시, 2시간 전에는 가서 분위기도 보고 좀 일찍 들어가서 좀 이렇게 거기 가면 앉아있을 데가 없어서 막 화장실 앞에도 앉아있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질 수 있게 좀 미리미리 움직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는 추첨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불리면 원하는 동호수를 내가 선택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호수를 선택하는 경우는 내가 사전에 그 우선순위를 미리 결정해 놔야 되거든요. 딱 그 동호수판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남았습니다 하면 이거 할게요 라고 1분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인과 함께 모형도 앞에 서서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타입, 그 다음에 어느 층,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좀 유해시설, 여기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나름의 우선순위를 매겼고, 한 가지 여기서의 이 검단 호반의 특이한 점은 이 박스친 부분이 지금 1층 앞에 이제 나타낸 건데, 보통의 1층은 지상층과 거의 밀접해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그 단차가 높았어요. 2m, 3m.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지, 이 동호수의 1층은 금액도 싸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지인과 함께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때 저와 갔던 지인이 소방관이었는데, 소방관 사이에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악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본인 소방관 사이에서는 하트 세이버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하면 이제 그게 누적이 되면 어떤 이렇게 상장을 주는데, 그것도 소방관들 사이에서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계속 그게 그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분도 저한테 좋은 기운을 좀 미리 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렇게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악수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출근해야 돼서 3시 반 정도에는 가야 되는데 계속 이름이 4시 정도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름이 안 불리는 거예요. 3시 반 정도 되니까 이분의 이름이 딱 불렸어요.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베니아님 손만 한번 잡았을 뿐인데 당첨됐네요 해서 마지막까지 감사드리고 또 코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이분은 그 1층 필로티 거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은 잘 모르니까 선택을 하지 않았고, 금액도 저렴하고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 단지를 선택한 거죠. 저는 미신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좋은 기운,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분들과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지만 좋은 기운은 전달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좋은 후기는 또 좋은 기운을 제가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스루 후기를 남겨주시면 쪽지로 언제든지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는 현재까지는 저한테 쪽지를 보내신 분들에게 항상 전화를 드렸거든요. 제가 상담을 드리고 제가 아는 한에서 그냥 많이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좋은 피드백이나 뭐 나쁜 피드백이나 해주시면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위한 5번째 노하우입니다. 혜택이 있는 미분양을 찾아라인데요. 계속 뭐 청약 요건도 안 되고 계속 떨어지고 자녀 세대도 경쟁률이 워낙 세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천안 두정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걸 같이 판단했던 기준은 분양가가 당시에 2억 4천이었고 바로 인근에 있었던 14년차 아파트가 같은 평형에서 2억 정도 했어요. 그리고 입주한 지 1년차 된 아파트가 비역세권인데도 한 2억 6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적으로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천안의 입주 물량이 2018년도까지는 매우 많았지만 2019년도부터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지방은 특히나 그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주 2000세대가 소진이 되고 나서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미분양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그 혜택을 좀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는 분양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미분양이 계속 유지되니까 계약금을 10%에서 1000만 원으로 단일화 시켰고, 그 다음에 그 보증서를, 원래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서를 써야 돼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시행사 자체 보증으로 해준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를 알고 이제 유입이 되면서 완판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달려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그냥 그 미분양 아파트를 치면 광고 그 글이 많이 있는데, 광고 글이 많다는 거는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MGM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MGM이라 하면 수수료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 수수료 주는 것처럼 미분양을 해소하면 그 TFT 팀이 얻어가는 수수료가 훨씬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많은 상담사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줄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근데 그것보다 내가 그 선택 권한을 좀 줄여놓고 그분한테 그걸 달라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파트는 2500단지 세대인데 51타입부터 84C까지 타입만 해도 12개였거든요. 그리고 뭐 동호수도 지금 굉장히 대단지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됐고, 저는 59A 타입 그리고 10층 이상을 선택을 했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근에 대부분 구축이 다 30평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평대가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화로 하면 당연히 이분들은 안 좋은 걸 먼저 소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좋은 뭐 저층을 먼저 줘요. 4층, 5층, 6층 이렇게 하면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사장님,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더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때 가면 좋은 동호수를 줄 수 있는 라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의 상담사와 컨택을 하면서 갔고, 그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다행히도 좀 좋은 동호수를 줄 수 있는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원하는 59A 타입의 10층 이상의 물건을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제 기준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우측에 있는 이 빨간 박스는 시행사가 이 물건을 자체적으로 대출을 잔금일까지 보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특이하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지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고요. 완판이 되고 나서 프리미엄은 초기 프리미엄은 쉽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제가 5번째 노하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별한 혜택이 있는 미분양 물건에 접근하라인데요. 미분양 시점이 되고 나서 약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6개월 내지 정도 되면 그 시행사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그 조건을 변경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미분양은 좋은 동호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거를 또 누군가한테 매도를 하려면 좋은 동호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상담사와 컨택을 해서 잘 얘기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미분양 투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미분양 됐다고 한 것은 말 그대로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라이고요. 두 번째는 초기 분양 단지를 노려라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이고요.
네 번째는 늦게 제출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입니다. 다섯 번째는 혜택이 있는 미분양을 찾아라입니다. 쉽죠? 네. 정말 어떤 분께서는 행크스타 오셔가지고 별거 없네요. 너무 쉽다라고 하시는데, 뭐 저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9.13 대책과 이제 앞으로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8년 9월 13일 날 정책이 발표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분양권 관점에서. 첫 번째로는 청약 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꾸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벌금을 뭐 기존보다 3배를 더 하고 분양을 취소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청약을 할 때만 유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무주택 기간이 만점이었는데 당첨이 되고 나서 그거를 등기를 치지 않으면 계속 무주택이 예전에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흔히 말해서 뭐 풍차 돌리기라고 해서 계속 그 가점을 계속 이용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청약을 할 때만 그 유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은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취득하는 단지들은 청약을 할 때 유주택으로 간주가 된다. 그리고 이전에 9.13 대책 이전에 받았던 아파트들은 그대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고요. 네 번째로는 추첨자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당초보다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데요. 무주택자를 75%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무주택자 플러스 1주택자를 또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당첨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5번은 원래도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무주택 분양권 투자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이 비율이 43%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첨제 비율이 플러스 알파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 그리고 또는 1주택자까지는 그 집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이시라면 주택을 취득하시는 걸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택을 취득하는 건 쉽지만 그걸 매도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정말 소중하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무주택자이시거나 아니면 그 가족분들 누군가가 무주택자라면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주택자 특별공급을 쓸 때 입지나 본인의 자본금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유주택자라면 자녀세대 물량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주말마다 자녀세대 모집을 하고 있고 어딘가에는 누군가는 또 그거를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주택이 많아도 내가 좋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정말 통장을 쓰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피를 주고 기존의 분양권을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적용이 되면 내가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피를 주고 매수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한 가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공통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분양가 9억 이하 단지들이 사라져 갈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 안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왜냐하면은 분양가 9억이라는 의미는 중도금 대출을 9억이 넘어가면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9억이 넘어가면 내 돈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은 선분양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후분양제, 최근에 과천도 그렇게 후분양제를 확정이 됐는데, 후분양제가 도입이 고려가 되면
시세 차익을 얻는 게 힘들겠죠. 당시의 시세를 반영을 그대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라도 당첨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2019년까지는 분양 물량이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설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두 가지 거고요. 근데 이 일반 분양 안에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비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 투자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입주권은 항상 수익률을 미리 계산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이제 일반 분양 물량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선진입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기술이다. 예. 유망 지역을 그냥 넣어봤는데요. 그냥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9월에 둔촌주공이 1만 세대 재건축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서울에 그리고 과천에 분양을 많이 할 텐데 관심을 갖고 그 광명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축 분양이 정답은 항상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신축뿐만 아니라 신축이 있으면 분양이 있고 입주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축이 흥행하면 구축도 키 맞추기를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분양가예요. 최근에 광진구의 어떤 아파트도 고분양가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남들이 다 분양 받는다고 다 분양을 받을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비싼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도 포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분양가를 이게 적정한 가치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항상 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정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 살아서 나는 이 아파트를 꼭 당첨을 받아야 해 해서 계속 기다리면 계속 늦춰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꼭 실거주로만 검토할 게 아니라 뭐 투자 용도로 검토하고 나는 그 청량리 어딘가에서 전세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당첨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뭐 투자 경력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투자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행크에서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에요. 제가 느낀 점. 첫 번째는 경험은 최고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칼럼에도 넣어놨지만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그리고 뭐 10번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저는 한 번의 경험을 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돈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투자가 돼야지 그게 내 자산이 되고 계속 실력이 늘어간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조금 실패하더라도 그게 계속 쌓여야지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한 게 모든 투자가 항상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약간 손절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많은 투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뭐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으면 도전해서 이거를 활용해보고 내 거화 하려고 해볼 경험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멘탈 관리인데요. 경매를 하면 특히나 뭐 이렇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점유자도 만나고 그 사람들은 항상 사연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 이런 일들도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그냥 보내시면 지나고 나면 또 추억이 되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뭐 점유자가 명도가 안 돼서 뭐 내가 수익이 안 나서 손절해서 힘드시더라도 더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 살아남기만 해도 계속 그것들이 극복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한 것들을 반드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강의들, 많은 블로그, 많은 책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보통 정리하고 공부는 거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버노트든 아니면 노트든 한 번은 내가 그거를 그냥 소리 내서든 아니면 내가 글로든 적어봐야 그게 내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 이 자료는 어디 그냥 책상 어딘가에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책을 한 권 만들어서 거기다가 언제 내가 이걸 배웠는지 정리를 해보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